큰 선거를 앞두고 돈을 푸는 집권당은 여러 번 봐왔지만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는 진짜 해도 해도 너무 많은 돈을 푸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본격적인 돈 살포가 5월 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통계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 진짜 엄청난 돈을 푼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대선용 무제한 돈 살포가 앞으로 금융시장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바이든의 위험한 도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그래프가 바로 재무부의 TGA 계좌라는 겁니다. 재무부가 연준에 맡겨놓은 돈인데 이게 4월 24일만 해도 9,30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5월 22일로 가면서 7,300억 달러대로 줄어들었죠. 그 얘기는 2천억 달러를 그 사이에 시중에 풀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270조 원이 넘는 돈이니까 진짜 엄청난 돈을 겨우 한 달 사이에 시중에 풀었다는 겁니다. 곧바로 이게 시중에 풀리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당장 유동성 잔치가 시작될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의 은행들이 연준에 맡긴 지급 준비금 잔액을 보면 이게 3.27조 달러에서 3.42조 달러로 늘어났거든요. 금액으로 얼마가 늘어나냐? 1,500억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재무부에서 돈을 푼 만큼 지금 은행들이 돈잔치를 벌이고 있고 유동성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자산 시장으로 흘러가게 되면 당연히 증시를 부양하는 효과도 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증시만 부양하고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항상 이렇게 무리하게 돈을 풀면 역풍이 불기 때문에 그게 언제 올 것이냐? 이게 항상 금융시장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죠. 여기다가 돈살포 2단계까지 착수를 했는데 5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달 동안 미국 국채 바이백을 시작하는데 사실 원래 미국 기업들이 흑자를 보면 바이백을 많이 하죠. 주식을 사서 소각하는 거. 이게 대표적으로 바이백을 애플 같은 회사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적자 기업이 바이백을 한다. 돈도 없는데 소각을 한다 그러면 그 기업의 주식은 사실상 시장에서 휴지 조각 취급을 받을 텐데요. 미국 정부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는 진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적자를 보는 주제에 빚으로 빚을 내는 돌려막기를 하겠다는 거죠. 단기 국채를 발행해서 장기 국채를 바이백하겠다. 그야말로 시장에 개입해서 장기 국채 금리를 억지로 끌어내리는 작업을 지금 옐런이 5월 29일부터 앞으로 2달 동안 실시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금융시장에 또 역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이 복잡한 표는요. 미국의 재무부가 5월 1일자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내용이 뭐냐? 앞으로 5월 29일부터 7월 25일까지 2달 동안 150억 달러어치의 미국 국채를 사들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죠? 미국 재무부 적자인데? 바로 단기 채권, 뭐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런 걸 발행해서 앞으로 만기가 막 10년, 20년 남은 것들을 시중에서 사들이겠다는 거죠. 왜 이런 짓을 하느냐? 150억 달러의 현금을 꽂아주니까 유동성을 늘려주는 효과도 있지만 그 금액 자체가 150억 달러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게 왜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국채를 비싸게 사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앞으로 7월까지 장기채 금리를 강제로 낮출 수 있는 일종의 수단처럼 활용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게 아니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민간 기업이 했다 그러면 아 이거 진짜 망하려고 작정했냐? 이런 소리를 들었겠지만 미국 재무부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150억 달러 돈 살피보다 더 무서운 건 금리를 강제로 끌어내린다. 야 이거 미국 재무부가 이제는 아예 대놓고 시장에 개입해서 금리를 일종의 조작까지 하겠다는 거니까 그야말로 대선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짓은 다 해보겠다. 이게 옐런의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돈살포 3단계는 6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이건 연준이 하는 겁니다. QT를 축소하기로 했죠. 600억 달러 규모로 QT를 하던 걸 250억 달러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지금까지 시중에다가 국채를 연준이 내다 파는 규모가 600억 달러였어요. 그러면 현금을 끌어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를 250억 달러로 줄이게 되면 현금을 연준이 회수하던 게 600억 달러에서 매달 250억 달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추가로 시중에 350억 달러를 푸는 효과가 있잖아요. 이게 돈살포 3단계라는 거죠. 사실 미국 재무부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연준까지 돈살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돈살포에 연준까지 합류해서 그야말로 돈살포 1단계, 2단계, 3단계가 다 만들어진 거죠. 지금 증시는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유동성이 공급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증시가 이것 때문에 부양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거죠. 자, 그 효과는 일단 확실했습니다. 왜냐하면 5월 1일 연준과 재무부가 동시에 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채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는 현상이 일어났죠. 4월 30일 날만 해도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4.68%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4.41%, 오늘 아침에 조금 올라서 4.42까지 올랐더라고요. 5월 1일자에 돈 풀겠다는 계획을 연준도 발표했어. 재무부도 발표했어. 아싸! 그러면서 금리가 내려가는 현상이 일어난 거죠. 야, 이거 진짜 유동성 잔치를 하겠구나. 대선을 앞두고 천문학적인 돈을 푸니까 이제는 좀 돈이 좀 돌겠구나라는 시장의 기대가 높아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죠. 재무부와 연준의 합동 돈살포 작전, 왜 5월부터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사실 미국 대선이 11월 5일입니다. 근데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돈을 푸는 만큼 주가가 곧바로 상승하는 건 여러 차례 목격돼 왔던 일이죠. 근데 왜 지금까지 돈을 안 풀다가 딱 5월부터 시작했느냐? 돈을 풀고 나서 6개월에서 한 12개월 뒤에 물가가 상승한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11월 5일에 6개월 전, 바로 5월부터 돈을 풀면, 6개월 뒤에 물가가 상승해? 그러면 이미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한 뒤인데 그 뒤에 물가 상승하는 게 뭐 어때서? 이런 생각이 아니었냐?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5월부터 시작된 옐런의 일제사격, 저는 진짜 무슨 전쟁 영화에서 일제사격! 이렇게 외치는 거랑 거의 똑같은 현상이 5월 달부터 이뤄졌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자, 과연 옐런의 뜻대로 11월 5일까지 랠리가 이루어질까요? 왜 이게 중요하냐? 제가 지식한방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대선 직전 석 달 동안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재선에 성공할 확률이 무려 83%로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대선을 석 달 앞두고 랠리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랠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석 달 앞에 랠리.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돈을 살포하면 앞으로 8월부터 11월 5일까지 랠리가 이루어져야 재선에 성공할 확률이 그나마 조금 높아진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차가 있기 때문에 옐런의 약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살포하려니까 돈이 없는 미국 정부가 돈을 살포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결국은 국채를 발행해서 현금을 끌어모아야겠죠. 근데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미국의 국채 발행 규모는 지금 코로나19 때를 이미 능가한 지 오래고요. 지금 이 국채 발행이 대부분 다 빌즈라는 걸로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프에서 하늘색으로 보이잖아요. 이 빌즈 초단기채를 1조 9천억 달러를 발행했습니다. 한 달 동안. 야,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코로나 때는 위기니까 그렇다 치고 왜 지금 초단기채 중심으로 발행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에 비해서 본즈 장기채죠. 이건 겨우 500억 달러 정도밖에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채권에 비해서 장기 채권은 지금 발행 규모가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나는 초단기채만 발행해. 이게 옐런의 지금 현재 상황인데, 아니 아무리 대선 전까지 어떻게든 미국 경제를 끌고 간다고 하지만 너무 초단기채 비중이 높은 거 아니야? 자꾸만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옐런도 이제는 더 이상 이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런 초단기채로만 국가 재정을 꾸리기는 진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장기채 물량이 미국 역사상 진짜 가장 많은 규모로 발행될 전망인데 1.9조 달러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에 대해서 옐런이 아주 진짜 머리가 아플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중국을 지지하는 반미 국가들이 지금 미국의 국채를 다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금을 매수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일본마저 환율 방어한다면서 달러를 내다 파니까 이 달러를 내다 판 만큼 미국 국채를 팔고 있습니다. 진짜 옐런 입장에선 머리가 아프겠죠. 이렇게 옐런이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구원군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유럽 국가들이죠. 영국과 프랑스뿐만 아니라 진짜 유럽 국가들이 지금 하나같이 미국 국채를 사주고 있습니다. 중국과 친중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파는 속도보다 지금 현재 유럽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사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안정되어 있는 건데요. 정말 특이하게도 올해부터 갑자기 영국, 미국 국채를 사주기 시작하면서 규모를 늘려왔습니다. 프랑스, 이 나라는 정말 미국 말 안 듣는 걸로 진짜 유명한 나라잖아요. 근데 그 프랑스조차도
올해 갑자기 미국 국채를 사주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영국이나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왜 미국 국채를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걸까요? 만약에 이들 국가들이 경상수지 흑자국이라면 돈이 남아서 미국 국채를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 나라들 경상수지 적자 국가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미국 국채를 사줘?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정치적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추리가 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싫어하는 게 유럽 국가들인데 걸핏하면 러시아하고는 친하게 지내겠다고 말을 하면서 유럽에다가는 관세를 물리거나 여러 가지 무역 규제를 하는 게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게 그 어떤 경우보다도 최악의 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를 사주는 게 이게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가 아닌가? 약간 의심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근데 이 나라들이 경상수지 흑자국이라면 앞으로 11월까지 계속 사줘서 미국 국채 금리를 안정시킬 수도 있겠지만 이 나라들 대부분이 경상수지 적자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여력이 남아있을까? 지금 거의 여력을 다 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프랑스도 여기까지 영끌해서 미국 국채를 사주다가 갑자기 여기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사실 미국 스스로가 미국 국채를 소화할 능력이 있어야지 다른 나라의 지원군으로 과연 미국 국채 금리를 계속 저금리로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의심이 가는 대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에 대해서 경고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자, 채권왕 빌 그로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정말 채권으로 한 번도 손실을 안 보고 항상 시장을 이기는 수익률을 냈기 때문에 이분의 별명이 채권왕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 국채 발행 급증은 채권 수익률이 조만간 하락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런 말도 했고요. 빌 그로스가 본인이 채권으로 재벌이 된 사람인데 채권 펀드를 피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월가에서 아주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직에서 트레이드를 하는 사람은 미국 국채는 튼튼하다, 문제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현직에서 은퇴한 사람은 지금 미국 국채 너무 위험하다. 지금 미국 국채 사선 안 된다. 계속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직과 오비가 완전히 다른 건데 이분은 지금 현직에서 물러났고요. 물론 여전히 엄청난 재벌이죠. 이게 현직과 전직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도대체 이분들 왜 이렇게 의견이 달라? 이런 생각이 정말 들거든요. 앞으로 3분기에 접어들게 되면 미국 국채 시장이 시험대에 들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이제 해외 지원군도 돈이 바닥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저력이 얼마나 되는지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옐런의 두 번째 약점이 있습니다. 옐런이 5월부터 갑자기 집중 사격하면서 돈을 무제한으로 풀기 시작한 거 이건 전부 다 11월 5일까지 6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일제 사격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물가의 역습이 진짜 6개월이나 걸릴 것이냐? 여기에 한 가지 문제점은 이미 물가가 오르는 듯한 모습을 벌써부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연준 의사록이 바로 어제 공개됐죠. 근데 이 연준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전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나타냅니다라는 CNBC 기사가 있습니다. 의사록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는 그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일부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무심시하게 그런 말 한 사람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물가가 안 잡히고 있는데 6개월 뒤에 물가가 오를 거니까 지금 돈 뿌려도 된다. 이게 이번에도 과연 성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거죠.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정보 전달의 속도가 정말 빨라졌다는 건데요. 자, 우리가 배운 경제학 교과서는 한 30년 전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돈을 풀면 한 6개월쯤 뒤에 물가가 오르더라. 이건 옛날에 정보 전달 속도가 종이신문 보고 이럴 때잖아요. 근데 지금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 전달 속도가 진짜 빠릅니다. 근데도 여전히 6개월 걸릴까? 의문이 드는 그런 순간이죠. 더군다나 돈 떨어진 미국인들이 지금 현재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는 건데요. 자, 미국 사람들 이게 재난지원금으로 받았던 돈인데 2.1조 달러에서 이게 드디어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그야말로 미국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으로 쌓아뒀던 현금이 다 사라진 건데 문제는 소비를 멈출 수가 없다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빠른 속도로 이게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일단 첫 번째 원인은 물가가 올라서 똑같은 소비를 하더라도 지금 소비 금액을 멈출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만약에 월급이 물가만큼 따라갔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만 같은 물량을 사도 훨씬 더 소비 금액이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속도는
잘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제때 소비를 줄이지 못한 사람들이 신용카드 빚을 내면서 쓰기 때문에 연체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소비를 줄일 수만 있다면 이 사람들이 줄이겠지만 같은 물량을 사서는 소비를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사람들의 생활이 이전보다 더 팍팍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니, 미국 경제는 호황이라는데 그건 빅테크 얘기고 일반 미국 사람들의 삶, 특히 중산층과 중산층 이하의 평균적인 미국인들의 삶은 훨씬 더 힘들어진 겁니다. 더군다나 옐런의 약점 세 번째는요, 불황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지금 이제 소비 물량을 줄이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이 이제 마이너스까지 가고 있지만, 근데 계좌가 막 줄어드니까 소비 물량을 줄이는 사람들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 금액은 늘었어요. 왜?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 물량, 매출 물량은 줄어드는 마법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맥도날드나 아니면 네슬레 같은 식품 기업들이 일단 1차적으로 타격을 받았고요. 나이키도 지금 현재 심각하죠. 왜 이런 기업들부터 먼저 타격을 받느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서 이런 맥도날드 1분기 실적이 뭐 판매 기대치를 밑도는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미국의 중산층과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은 삶의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런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연준의 상황은 더욱더 머리가 아프게 됐습니다. 골드만삭스 솔로몬 회장은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분이 왜 이렇게 보고 있느냐? 인프라 투자, 그리고 옐런, 바이든의 천문학적인 재정 지출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가 겉으로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 회장이 동시에 뭘 걱정했느냐? 아니, 이게 지금 불황의 신호도 같이 오고 있다는 걸 걱정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명목상이 아니라 누적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인플레이션이 2022년에 9%까지 간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23년에도 인플레이션율이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24년까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누적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3년째 누적되다 보니까 미국 중산층 입장에서는 물건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최근에 미국 갔던 분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가가 진짜 2배 오른 느낌이다. 왜냐면 이게 달러로 표시해도 한 50% 오른 것 같은데, 우리 환율 같은 경우는 뭐 1350원이 넘어버렸으니까 우리가 느끼기엔 그자 거의 2배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중산층도 이 물가를 견디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솔로몬 회장은 미국 중산층이 소비를 늦추고 습관을 바꾸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 즉, 소비를 줄이는 걸 보기 시작했다는 걸 좀 어렵게 돌려서 말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연준이 진짜 어려운 상황이 뭐냐 하면, 자, 미국의 상황에서 AI 인프라 투자랑 연관된 부분, 그리고 미국의 천문학적인 재정 지출 때문에 당장 수혜를 보는 부분은 호황인 거죠. 근데 이 재정 지출이 보통 뭐 건설회사, 인프라 투자 같은 데 가지 일반 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돈이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중산층은 AI 인프라 투자에서도 소외됐고, 천문학적인 재정 지출? 야, 이건 뭐 토목업체나 좋은 거지. 이게 우리한테 좋아? 그러니 중산층은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이 올해 나타날 거고, 그러니 소비 물량을 줄이는 거죠. 소비 금액은 늘어난 것처럼 착시를 보이겠지만 결국은 삶이 점점 더 팍팍해지면서 소비라는 미국의 성장 동력이 타격을 받는 현상이 올 연말에는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옐런은 시간과의 싸움에 들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미국 대선까지 5개월 좀 넘게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지키면서 동시에 물가도 대충 잡아놔야 되고, 그와 동시에 다시 또 증시도 후반부로 가면서 끌어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2달 오르는 것보다도 뒤에 가서 석 달 동안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야 사람들이 단기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11월 5일, 요 11월 5일 직전 석 달 동안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 즉 8월부터 주가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묘한 게, 옐런이 지금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증시가 반응을 하겠지만, 증시라는 게 지금 최근 들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워낙 지금 옐런이 여기다가 돈을 퍼부어 놨기 때문에 옐런이 지금 추가적으로 돈을 퍼부어도 증시가 올라가는 폭이 드디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옐런 입장에선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분명히 천문학적인 돈을 지금 시중에 풀었는데 예전 같으면 그때마다 주가가 펑펑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증시는 더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어야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지수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석 달을 남겨놓고 더 올려야 된다? 옐런 입장에서는 앞으로 5달 동안 주가를 올리면서 동시에 물가와 불황을 상대해야 되는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지금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옐런은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마지막 1달러까지 정말 대선 전에 다 지금 시중에 풀어내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대선에 누가 승리하든 그 뒤에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인지 참 옐런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그거보다도요, 앞으로 남은 5개월이 과연 옐런의 계획대로 진행될지 이것조차도 지금 불확실한 상황에서 세계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